보증금까지 털어줬더니 시골 요양원에 고려장 하려던 자식들의 최후.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놈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미천대줬더니 은퇴하고 빈털터리가 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요양원에 강제로 쳐넣으려던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하던 날 아들놈과 며느리는 양복 한 벌 해주며 눈물까지 훔치더군요. 그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남은 전세 보증금까지 싹 털어 아들놈 아파트 자금으로 보태준 것이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돈줄이 마르자마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3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방 한 칸에 얹혀 살기 시작한 날부터 며느리의 은근한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오면 보란듯이 코를 킁킁거리며 노인네 냄새가 난다고 페브리즈를 사방에 뿌려댔고 손주놈은 제 방문을 걷어차며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들도 못 부른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들놈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모른 척 스마트폰만 뒤적거리더군요. 급기야 지난주에는 두 부부가 제 방에 들이닥쳐 웬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예약해 두었으니 몸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실버타운이지 이름도 없는 시골 구석탱이 요양원이었습니다. 자식년 놈들이 모여서 저를 합법적으로 고려장하겠다고 모의한 녹취록이 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제 짐짝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옛 친구를 찾아가 그동안 모아둔 학대 녹취록과 아파트 자금 송금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불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아파트 자금 전액 반환 및 접근금지 명령 판결문이 날아들자 아들 부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압류 절차를 밟아 그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도둑놈들을 인생에서 완벽하게 잘라낸 지금 혼자 차려 먹는 찌개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구수하고 평온합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한 가장의 비참한 결말, 호구처럼 살던 인생 끝내고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새벽별을 보며 출근했습니다. 오직 자식들과 아내를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다가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 보니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군요. 평생 돈 벌어다 줄 땐 세상에서 가장 편했던 내 집이 이제는 가시방석보다 더 숨막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잔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지나치며 툭 내뱉는 그 짧은 한숨 소리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처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아내는 나갈 채비만 할 뿐 제 밥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밥을 차려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홀로 부엌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삼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낮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도 갈 곳이 없습니다. 다들 일하러 갔는지 길거리엔 사람 하나 없고 그나마 있는 노인정에 가기엔 제 나이가 너무 어중간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니 나이가 많다며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더군요. 10,000원짜리 몇 장 들고 사우나에 가서 시간을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가니 그곳 직원 눈치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남은 돈을 아들놈 아파트 분양가에 보태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이제 집에서 돈 벌 사람도 없는데 그 퇴직금이라도 빨리 내놓으라고 해라. 안 그러면 삼시세끼밥 차려주기 귀찮아서 내가 병날 것 같다. 자식놈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평생을 바쳐온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 뒤에서 숨죽여 울던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뻔뻔한 낯짝 앞에 대고 사지를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냐고. 내가 평생 흘린 땀방울이 고작 이딴 취급을 받기 위한 것이었냐고 핏대를 세우며 똑똑히 따져 물었습니다. 당황한 아내와 자식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명의로 된 남은 퇴직금과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족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배낭 하나를 메고 그 숨막히던 집구석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해보지 못했던 전국 일주를 시작했고 저를 머슴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작은 소일거리도 찾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장으로 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지만 내 돈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해진 지금 제 가슴속은 평생 가두어 두었던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의 목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가 제 인감도장을 위조하며 낄낄거리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듣게 된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을 위해 친정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아줬고 밤낮으로 일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준 기회를 독사처럼 제 목을 조르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제가 암 투병 중인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는 사이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제 침대에서 상속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덫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위조한 서류로 건물을 넘기려던 날 그 현장에는 경찰과 함께 상간녀의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들과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전문 사기꾼이었고 저는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해 판을 짰던 겁니다. 결국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구속됐고 믿었던 여자에게 전 재산을 털린 채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의 등에 칼을 꽂은 자는 결국 자신의 심장도 뚫리게 되는 법입니다.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통쾌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죗값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30년 불길 속에서 번 돈으로 키웠더니 은퇴날 불청객 취급하는 가족들에게 내린 결단. 30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지키려 불길 속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돌아온 제 집에는 늙고 지친 저를 위한 자리는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전화 끈을 조이며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들 쉴 때 현장을 지켰고 가족들이 따뜻한 방에서 잘 때 저는 매연과 먼지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숙명이라 믿었고 제 거친 손마디가 우리 집의 기둥이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은퇴하던 날 낡은 짐 상자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꽃다발 하나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아내와 자식들은 마치 불청객을 본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들만의 완고한 성을 쌓아놓은 듯 30년 만에 돌아온 제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끝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본인들의 회사 이야기, 여행 이야기로 바빴고 제가 무슨 일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지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 한 구석에서 묵묵히 국물만 들이키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매달 따박따박 돈을 실어 나르던 보급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평생 그래왔듯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한 시골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처음으로 남의 안전이 아닌 제 마음의 안녕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스스로 출소한 그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 아파트 입주권 몰래 빼돌려 처가 남동생 주려던 아내의 최후,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제 명의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아내라는 여편네가 처가 남동생에게 몰래 넘기려다 걸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처갓집 식구들이 모여 제 아파트 서류를 들고 시시덕거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 등장에 당황하기는커녕 아내는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며 제 면전에 대고 대못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파트 입주권 몰래 빼돌려 처가 남동생 주려던 아내의 최후, 처가 남동생에게 제 아파트를 넘기겠다며 악을 쓰는 아내의 모습에 제 안의 신락 같은 정마저 잔인하게 부서졌습니다. 당신은 누나로서 동생 앞길 열어주는 것도 아깝냐며 저를 속 좁은 인간으로 몰아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고 처가 인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목소리들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가 식구들 전원을 사문서 위조 및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 서류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서를 날렸습니다. 입주권은 당연히 안전하게 사수했고 법의 매운맛을 본 처가 동생놈은 정과자 신세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자식보다 무서운 게 도둑놈 같은 배우자라더니 인연을 칼같이 끊어내고 혼자가 된 지금 제 가슴속은 평생 얹힌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합니다. 내가 없어야 그들은 안다. 밥도 빨래도 스스로 하게 만든 엄마의 조용한 파업. 퇴직한 남편과 독립한 자식들. 이제 좀 편해지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밥 차려내라, 옷 다려라, 손주 봐달라. 저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가전제품 취급을 받더군요. 그러다 지난주 큰아들네가 찾아와 당연하다는 듯이 식탁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냥 집에서 노시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노고가 고작 노는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단톡방에 딱 한 줄 남겼습니다. 나 오늘부터 파업한다. 앞으로 밥도 빨래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저는 지금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며칠 버티겠지 싶어 연락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 사색이 되어 전화가 옵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고 냉장고엔 썩은 반찬뿐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묵묵히 받기만 했습니다. 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제가 하던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저는 여전히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던 30년을 뒤로하고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가전제품으로 살던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늙은이가 왜 욕심부리냐는 자식들. 경찰에 고소하고 전 재산 기부로 응징한 친정엄마의 결단. 효도하겠다며 제 집으로 들어온 사위와 딸년이 제 시골 땅 문서를 몰래 빼돌리다 걸렸습니다. 갈 곳 없는 사위 가족을 걷어 따뜻한 밥을 먹였건만 사위놈은 새벽에 제 안방 장롱을 뒤지며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위놈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면전에 대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가 왜 욕심부리냐는 자식들. 경찰에 고소하고 전 재산 기부로 응징한 친정엄마의 결단. 제 장롱에서 땅 문서를 훔치다 걸린 사위놈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자식 줄 돈인데 왜 늙은이가 쥐고 욕심을 부리냐면서 뻔뻔하게 저를 밀치고 나가려 하더군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딸년도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위 사업 자금인데 엄마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새끼들에게 저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빨리 죽어 유산이나 남겨야 할 땅 주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핏줄에 대한 기대가 잔인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로 부엌으로 달려가 반일할 때 쓰던 시퍼런 낫을 들고 안방 문짝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문짝이 쩍 갈라지자 사위와 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자빠졌습니다. 저는 사지를 부르르 떨며 그 배은망덕한 얼굴들에 대고 똑똑히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내 집에서 당장 옷가지 하나 남기지 말고 꺼지라고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사위와 딸녀는 짐도 못 챙긴 채 맨발로 밤길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위와 딸을 특수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제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도둑놈들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쫓아내고 텅 빈 집을 쓸어낸 지금 제 가슴속은 평생 처음으로 얹힌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합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함께 사라진 충격적인 이유. 남편과 며느리가 같은 날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영수증 한 장이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이름과 며느리 이름이 나란히 찍힌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65해를 살아온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편을 유독 들었던 날들, 둘이 눈빛을 나누던 순간들, 저는 그것이 그저 가족 간의 정이라 여겼습니다. 40년을 한 남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시누이 뒷바라지, 시부모 병수발, 새 아이 키우는 동안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을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눈물을 닦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냉정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2채와 남편 명의 사업체, 혼인 기간 동안 제가 함께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탐정사무소의 증거와 호텔 CCTV 영상,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법정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70%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린 건 판결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남편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올 염치가 없었겠지요. 저는 지금 혼자이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이 진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어버이날 걸려온 딸아이의 전화 내용이 충격입니다. 어버이날 당일 저녁 시댁에 간 내 귀한 딸아이가 수화기 너머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울먹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옆에서 전화를 뺏어든 사위놈이 제 면전에 대고 대뜸 망언을 뱉어냈습니다. 자기 집에는 고기 쪼가리만 사오면서 처가에만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보내는 법이 어디 있냐며 당장 그걸 환불하든가 자기 엄마를 갖다주게 시댁으로 실어오라는 찌질한 요구였습니다. 뒤이어 딸아이는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친정 식구들은 거지냐며 안방에서 대충 물에 밥이나 말아 먹으라고 깽판을 친다며 통곡을 하더군요. 어버이날 걸려온 딸아이의 전화 내용이 충격입니다. 귀하게 키운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쏙 빼놓는 사위놈과 사돈의 상종 못할 막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그 안마의자는 제 딸이 결혼 전부터 모은 비상금으로 장만해준 아이의 순수한 효도였는데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차키를 집어들고 내 딸이 시궁창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돈 집구석을 향해 벼락같이 차를 몰아 돌격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달려 시댁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들어서니 내 딸 가방을 강제로 뒤져 처가 안마의자 카드 영수증을 찾겠다고 발악을 하던 사위놈과 사돈의 추악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군요. 어버이날 걸려온 딸아이의 전화 내용이 충격입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나타났는데도 사돈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감히 시댁을 시궁창으로 알고 처가만 호강을 시켰다며 오히려 저한테 삿대질을 해대며 적반하장으로 날뛰더군요. 사위놈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엄마 혈압 오르시니 장모님이 눈치껏 참으시고 그 안마의자를 집으로 돌리라며 제 팔을 억지로 잡아 끌더군요. 제가 그동안 사위라고 좋게 웃어주니 아주 만만하게 보고 내 귀한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저는 제 팔을 뿌리치며 얄미운 사위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사돈과 사위 면상에 토째로 내던졌습니다. 어버이날 걸려온 딸아이의 전화 내용이 충격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사위놈이 제 딸 명의로 몰래 가짜 보증을 서려다 걸린 불법 금융 서류들과 통화 녹취록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사위놈의 멱살을 잡고 내 놈이 노래를 부르던 이혼 서류를 가져왔으니 당장 사인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불법 서류들을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접수해 감옥에 쳐넣겠다는 선전포고에 사위놈은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차없이 내 딸 손을 잡고 그 쓰레기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먹는 저녁밥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병실에서 깨달은 자식의 민낯과 늦은 후회. 제 인생의 중심은 늘 큰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는 옛 생각에 맛있는 반찬은 늘 아들 앞에 두었고 막내딸에게는 늘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 집 한 채까지 마련해주며 저는 제 노후를 아들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가사 노동 끝에 제가 쓰러졌을 때 믿었던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비조차 아까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회 한번 오지 않고 전화로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30년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제가 평생 찬밥 신세로 대했던 막내딸이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제 부은 발을 닦아주며 병원비를 이미 다 치렀으니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구박만 받았으면서도 엄마라고 달려온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였는지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큰아들 앞으로 해두었던 남은 땅의 명의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막내딸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인연을 끊겠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누구에게 진심을 다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굽어버린 제 허리보다 더 아픈 건 제 잘못된 편애였다는 것을 이제라도 딸에게 사죄하며 남은 생을 보내려 합니다. 호강시켜준다던 아들이 나를 버린 곳, 요양원 입구에서 제가 가방을 던진 이유, 아들이 갑자기 호강시켜주겠다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좋은 식당이 아니라 산기슭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뺏기로 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떠나고 홀몸으로 뒷바라지하며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었죠. 아들이 가끔씩 건네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라는 말은 저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의 본질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준 요양원 입소 계약서. 아들은 제가 정신이 깜빡거린다며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평생 읽어준 아파트에서 저를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본인들의 안락함으로 채우려는 영악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요양원 앞에서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제 인감도장이 든 가방을 맡긴 채 조용히 아들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승리감에 젖어 서둘러 떠났지만 그가 가져간 가방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전 재산 사회 환원 공증서와 아파트 명의 환수 소송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짐짝 취급한 대가가 얼마나 시리고 혹독한지 저는 아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던 날 저는 자식이라는 헛된 꿈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제 제 남은 생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직 저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준 뒤 껍데기만 남은 노년은 비참하지만 그 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온 노년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개념을 상실한 신우이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피땀 흘려 키운 내 딸이 결혼한 지 1년, 신우이라는 작자가 주말마다 내 딸을 앞장세워 저희 친정집을 지 안방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돈식구려니 싶어 지극정성 대접했더니 이 철면피 같은 년이 갈수록 선을 넘더군요. 안방 화장대에 명품 화장품을 쓱 챙기는 건 약과였습니다. 급기야 딸이 저 고생한다고 사준 안마의자의 대자로 드러누워 옳게 친정은 돈도 많으면서 왜 이런 걸 안방에만 두냐, 우리 엄마 집에도 하나 놔줘야 도리 아니냐며 눈을 부릅뜨고 시비를 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귀한 딸이 신우이 눈치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천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개념을 상실한 신우이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그 안마의자 사건 딱 일주일 뒤 신우이가 이번엔 사위놈까지 대동하고 저희 집 거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서류 쪼가리를 꺼내 제 눈앞에 툭 던지더군요. 지 남편 한의원 개원의 담보가 부족하다며 제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조그만 상가 건물을 공동 명의로 넘겨달라는 황당무계한 계약서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는데 신우이는 어차피 올케한테 갈 재산인데 당장 인감도장 찍으라며 삿대질을 해댔고 사위놈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여동생 시댁이 잘 돼야 제 딸도 길을 편다며 제 팔을 붙잡고 싹싹 빌더군요. 내 귀한 딸을 볼모 잡아 협박하는 모습에 마침내 제 이성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개념을 상실한 신우이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그날로 저는 눈물 흘리는 딸을 데리고 법조계 지인을 찾아가 완벽한 덫을 놓았습니다. 뒤를 캐보니 사위놈은 신우이 남편의 자금을 대주려고 제 딸 명의로 몰래 가짜 사문서를 위조해 수억 원의 대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위놈을 고소했고 신우이가 안방에서 도둑질하고 협박하던 CCTV 영상까지 통째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 무릎을 꿇은 사위와 신우이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하라며 일갈했습니다. 지 남편 의사 면허까지 날아가게 생긴 신우이는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딸 손을 잡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